자,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의료인문학 수업에 수업을 활용할 강의. 이게 이제 Patient Centered Medicine in Transition이라는 책의 맨 앞에 나온 이야기죠.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내용은 내가 이제 강의 동영상에서 다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리액션, 리스폰스, 반응을 지금 보는 건데 지금 이제 임상에 나온 지 2년 차인 유승진 선생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사실 저는 공중보건이기 때문에 환자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고 경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요. 환자 중심 의학이라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환자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환자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의사가 환자의 얘기를 16초 만에 이제 끊는다고 하잖아요. 그걸 듣고 있는 게 굉장히 조금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왜냐면 환자가 오면은 이 환자가 뭐 그냥 단순하게 아픈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병원을 갔었고 뭐 어떻게 해서 아픈 거, 이건 몇 년 한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듣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물며 환자를 많이 보지 않는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많이 보는, 하루에 몇십 명씩 보시는 그 원장님들은 임상에 나가서 계신, 지금 필드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많이 답답하고 참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전 나름대로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내러티브 메디슨이라는 그런 분야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 정말 환자와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이 환자가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 환자를 약간 인도하는 것도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참을성을 기르기 위해서. 왜 그 듣는 게 어려울 것 같아? 듣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하고 싶어서. 응? 제가 말하고 싶어서. 왜 말하고 싶은 거지? 저 사람 얘기가 별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갔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정보인 거 같긴 한데. 근데 듣고 싶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넘어가면은.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뭐 임상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꽤 오래 임상 경험했는데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때는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공부를 하면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여전히 답답하다 이거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우선 우리가 그런 대응 방식에 대해서 전혀 익숙하지가 않아요. 배운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에 유럽 같은 데 나가보잖아요. 그럼 거기는 진심은 어떤지 모르되 일단은 참고 기다려 듣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매뉴얼 비슷한 게 만들어졌어요. 무슨 뭐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공감을 표시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진정성이 안 담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만 형식적인 거나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근데 치과에는 아직 그게 없어. 근데 치과도 이제 막 곧 시작할 건데 표준 환자 뭐 해서 하니까. 근데 아직은 아마 그걸 그런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환자들한테 가닥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형식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문화가 되면은 아직은 문화적인 그런 것이 안 돼서 그런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의료인문학 그러면 뭐 그 수용도가 아주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필요해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실무적인 데에 가게 되면 전혀 인문학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발전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전 초반에 환자랑 싸운 적도 있거든요. 한 2번 정도 있는데 환자가 갑자기 소리 지르시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소리를 지르고 막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정말 반성을 하고 정말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환자가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진상 환자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조곤조곤히 대해야지 거기다
대응을 하면은 그건 안 돼. 그래서 난 절대 환자랑 싸우지는 마라. 환자가 뭐 폭력적으로 나올 때 피해라 일단. 그다음에 내가 거기에 맞대응하는 것은 저 의사로서 할 짓이 아니다. 그 대신에 그 행위가 크게 잘못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명확하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 그거야. 그러니까 조곤조곤해서 조곤조곤히 대해야지 그 감독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요즘에 일본하고 또 감정적으로 다를 게 아니라 조곤조곤 해갖고 아주 철판 깔고 다. 그래도 의사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랄까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배운 적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리고 사실 환자가 클레임을 걸거나 이렇게 진짜 화를 내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지. 그런 걸 처음 겪어보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이제 나름 발전했다고 생각한 게 지난주에도 이제 환자가 와가지고 분명히 이제 신경치료 레지온은 아니어서 제가 이제 치주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치주치료를 하면은 한 2주 정도, 뭐 길게는 2주, 짧게는 1주 정도 우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와가지고 왜 이렇게 아프냐고,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너 그렇게 실력이 없어도 되겠니, 이렇게 진짜 면전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조금 생긴 게 범상치가 않았어요. 범상치 않고 좀 나이 드신 분인데 일단은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이 잘려 있었고 그리고 약간 쩔뚝쩔뚝 걷는 모양으로 봐가지고 약간 옛날 조폭 행동대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 되게 좀 인상도 조금 무서우시고 그런 분이 면전에 대고 너 진짜 못한다 왜 이렇게 아프니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말하면은 좀 순간 말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환자가 문제라고 막 내가 1, 2주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는지 얘기했을 텐데 제가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 인정을 했고 일단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더 아파지기 전에 큰 병을 가보시라고 해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대응을 잘한 건가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건가요? 그래야 돼. 그거 맞서 싸우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뭐 득될 것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내가 뭐저 화풀이 해서 나 마음이 편해진 것도 아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싸우는 거. 그러니까 우선 그렇잖아. 우리가 뭐 무슨 히포크라테스 천선이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렇잖아. 환자를 치료전을 해라. 그렇죠. 근데 그분이 가고 나서 진짜 하루 종일 약간 분한 마음이 그렇지. 가시지 않았었던. 근데 그게 이제 수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약간 그래 나는 그래도 이제 치과 의사고 열심히 공부했고 약간 자기 배려라고 할까? 저분이 뭐 조금 너무 민감한 걸 수도 있고 다음 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번에 잘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나름 그러니까. 자기 배려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배려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달래주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 배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소통에 관한 주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통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본인의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는 데는 글쓰기만 한 것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제 저희 뭐 치과대학 학생들이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입학 원서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 외에는 여기 들어와서 자기 성찰할 만한 글쓰기 활동 이런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 입학할 때 쓴 자기소개서랑 4년 입학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를 돌아봤을 때 그 정체성에 변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글쓰기라는 것들이 이제 부재가 된 것 같고 솔직히 그리고 이제 리타 샤론이라는 이제 내러티브 메디슨 연구하는 분은 그래서 이제 본과 1, 2학년 학생들한테 자기 자신에 대한 글을 써오라는 과제를 이제 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닐지. 내 수업에서 하지 일부. 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학교 교육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유 선생은 그런 수업을 안 하지만 요즘 내가 하는 수업 중에 이제 2개가 있는데 뭐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 고통의 이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저 인생 경로 설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윤리가 있는데 인생 경로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글쓰기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반응이 좋은 게 뭐냐면 한 소그룹을 앉아서 이제 글을 쓰고 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거든요. 학생들이 내가 맨날 보던 친구인데 몰랐던 걸 알게 됐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있다. 이게 글쓰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업 수업 방식이 이제 강의 위주는 이제 아닌 것 같고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계속 운영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남들 이해하거든요. 네.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제 의료문화 교육에서 적극 활용이 된다. 그 정도 정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맞아. 그런 상황들 임상에서 이제 겪다 보니까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치과의사가 됐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저런 환자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자기 다짐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거 생각해보면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도 뭐 화나고 그러는 일이 많잖아. 근데 지금까지 운영된 건 되게 보면은 그냥 호소하는 형식의 게시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서로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욕하고 막 분풀이하는 그런 것밖에 없어서 그게 참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를 보호한다는 게 남을 비난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 나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하면서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나를 배려할 수 있는 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 치과대학 교육 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그거는 같습니다. 그것도 또 나 이제 비판할 게 있는데 그렇게 빡빡할 이유가 있나? 다 필요한 것들 하는 건가? 저는 뭐 나와서 보니까는 몇몇 것들은 굳이 얘기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솔직히 이걸 뭐 개선을 하거나 뭐 그럴 생각 못 하고 지금 내가 계속 이제 여기서 뭐 자충우돌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교육을 이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데 뭐 하여간 조금씩 이제 뭐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한 과를 선택해서 거기 이 내용을 어떻게 해보자 그런 여기 좀 기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본 바야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하는 게 왜냐하면 인증평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변하긴 해요. 예를 들면 의과대학 같은 경우 우리보다 한참 한 10년, 20년 앞서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런 인증평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거든. 물론 문화적인 큰 변화는 아직까지 좀 여원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이 뭐냐 하면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냐? 이 지식이 그렇죠. 임상의를 키우는 게 목적인데 임상의한테 필요한 거냐? 그렇죠. 그 임상적인 그 관련성은 뭐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활용해서 임상에서 어떤 새로운 그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건 뭐 없나? 이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 자기 과목만 갖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냥 그거 자체만 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의료인문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나도 그런 의료를 범해왔어요. 의료문학 이걸 가르쳐야 돼.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 돼. 뭐 문학을 가르쳐야 되고 철학을 가르쳐야 되고 역사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지나놓고 보니까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기억하기는 할까? 그렇죠. 그리고 좀 약간 반발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밖에 나가서 뭐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면 뭐 내 선배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건 뭐 그냥 지금 당장만 넘어가면 된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그 과목에 대한 맞아. 반발이 맞아. 심해지고 맞아. 더 공부하기 싫어지고 맞아. 그리고 약간 아까도 그 약간 이거를 메디칼 니힐리즘이랑 연결시키긴 뭐하지만 내가 과연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내가 환자를 보는데 도움이 얼마나 될까? 그렇지. 라는 공부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맞아. 거는 굉장히 좀 안 좋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생활을 다뤄라. 실제 사례를 다뤄라는 거야.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저 치과 교육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서 그냥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육은 내가 이제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인제대학에 있었다던 말이에요. 근데 인제대학이 의학 교육에서 굉장히 앞선 대학이거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건데 다 그거 바꿔요.
그래서 어떤 걸 이제 교수들이 어떤 걸 가르치려고 하는 그 기획수가 다 모여. 다 모여서 그 시간별로 계획을 세워. 그다음에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이걸 교육을 해서 결과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느냐. 이걸 다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교수 개념에 이건 요 부분 네가 알아서 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다음에 그 교육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도 없어요 전혀. 평가도 없고 그거 다 교수 개인. 그러니까 교수가 이놈들이 내 수업 잘 안 들어? 유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구시대적인 교육이냐 이거야. 내가 이런 얘기 해서 이거 보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근데 봤으면 좋겠네. 그래요. 또 그다음에 근데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좀 요즘 내러티브 메이스에 좀 꽂혀 있다 보니까는 이 소통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자기 이제 동료와의 소통도 이제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소통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학교에서. 그렇지. 근데 저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면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차팅을 하는 것도 이제 내러티브의 일환이잖아요. 근데 학교 교육은 어떤 상황별로 이 케이스별로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지식 위주로의 전달에 그렇지. 지금 그렇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 많이 제한이 돼 있었고 맞아. 시험 문제 자체도 이런 케이스별 상황보다는 그냥 단순한 몇 미리 이런 수치의 문제 그리고 요럴 때 진단 문제 이런 것들에만 국한이 돼 있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떤 이제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케이스를 주는 거죠. 케이스를 줘서 이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서술 방식을 그 학생들끼리 교환을 해서 그렇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맞아.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 사람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저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맞아. 그 중요한 지적이에요. 복합적으로 하고 좀 모르겠어요. 제가 내러티브에 아니 맞아요. 아니 그리고 내러티브뿐만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치과 환자가 예를 들어서 뭐 보철은 여기 가서 하고 무슨 뭐 보존 치료는 저기 가서 받고 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 환자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과목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내러티브가 있을 수가 없어. 다 쪼개져 버려요. 지금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수행해 나갈 때 그 계획이라는 게 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각자 세워서 넌 어떻게 세웠어? 난 이런데. 그 뭐가 다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을 통해서 진짜 진정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요거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거를 교육을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오희진 교수랑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이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것도 조금 묵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의학의 민주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의학의 민주화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거창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의학 교육 자체가 도제식 교육이고, 자, 의학 교육이 자체가 도제식 교육이다. 또는 그래야 된다. 뭐야? 어떤 거예요?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긴 해요. 왜냐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제 직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근데 도제식으로만 가능한 건가?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도제식에만 하는 꼭 이유가 있나? 그리고 이건 전통적으로 그래 왔다고 사람들 흔히 얘기하거든. 근데 실제로 그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 맨날 저 밑에 사람 태우고 그러는 게 도제식인가? 뭐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약간 경험이라는 걸 무시 못하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 도제식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경험을 통한 교육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그 선배의 경험을 통해서 저 후배가 배우는 걸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도제라는 용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 나는. 그 용어를 쓰는 순간 이게 상하가 만들어져 버리고. 사실 그런 상하 관계가 확실하게 있다고
보죠 저는 아직. 그 있지 있기는 있지. 네. 근데 그러니까 네. 그 개념하고 민주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그쵸, 충돌하는 거지. 상충되는데. 상충되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의학적 민주화라는 게 아직은 굉장히 요원한 말 같다는. 요원하지만 가야 될 길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일단 여기서 좀 약간 미셸 푸코의 개념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미셸 푸코가 이제 전문 지식이 권력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라는 주장을 하면서 학교를 권력기관에 비교를 했어요. 학교는 시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그렇지. 굉장히 큰 권력기관이다. 근데 권력기관과 민주화는 굉장히 상충되는 그런 그 이데올로기인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민주화라고 하면은 항상 항쟁이라는 단어가 뒤따라옵니다. 막 혁명, 항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겹게 얻어온 민주화인데 이걸 너무 의학에서는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아하. 저희가 뭐 혁명이라도 일으켜서 민주화를 일으켜야 되는 건가. 근데 사실은 네. 미셸 푸코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한창 유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시 권력이라고 하는 네. 그런 개념이 이제 그러니까 모든 지식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병원, 감옥, 그다음에 학교거든. 요 세 개가 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지식들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과정. 근데 초반비 철학에서는 보면은 그거를 설명하는데 그쳐요. 네. 미시 권력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쭉 설명하는데 그치고 끝이거든. 그러니까 뭘 어떻게 뭐 저항해라, 뭐 해라 이런 말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지? 얘기하는 거야. 혁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냥 그런데 국으로 살려는 거야. 이게 실천이라는 영역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후반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저항을 이제 담기 시작하지. 네. 그게 이제 자기 배려고 진실 말하기고 파레지아라고 그러죠. 그리스 용어를 가지고 오는데 파레지아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를 그게 나를 배려하는 거다. 내가 자기 배려라는 게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민주화랑 연결되는 거예요. 푸코의 전반기에서는 권력의 문제만 다뤘지만 후반부에서는 그 권력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야. 지금 병원에서 지금 뭐 선후배 관계 얼마나 심각해. 지금 뭐 우리 이쪽 병원에서도 뭐 폭력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폭력이 있었고 뭐 간호사들 태움 문제 뭐 그 안에서 또 무슨 뭐 또 성희롱 성폭력 문제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권력의 문제인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저항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게 민주화일 거고. 근데 민주화 여기서 얘기하는 민주화는 다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환자와의 관계도 그런 거고. 그 권력 관계를 좀 평준화하고 극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런 거죠.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레지던트들의 권력이 너무 세요. 맞아. 그러니까 교육기관인데 교육 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게 맞아. 저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그래서 저도 많이 당했고 왜냐면 저는 약간 좀 불성실한 학생이어서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할 말은 크게 없지만 근데 좀 너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도 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그분들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게 그분들도 굉장히 일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환자가 너무 많은데 학생들 그 성적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는 그 로드가 너무 심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짜증을 쉽게 낼 수 자기의 그 불만이라든가 이런 걸 교수님한테 표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이제 학생한테. 근데 그게 보면은 말이야 레지던트가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다 하잖아.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인 거야 지금. 이게 학생 교육에 대한 그 뭐가 없어요. 여기 저 임상 교수 같은 경우는 제일 첫째가 수입이거든. 수익 올리는 거거든. 그다음에 뭐 교육은 뭐 교육을 잘한다고 해서 무슨 저 평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논문이야 논문. 응? 수익 논문 2개거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야. 여력이 없고 실제로 신경 쓰는 사람이 거의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모든 대학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게 교육기관인데 교육기관이 아니라 그냥 연구기관이야. 학생들은 하여튼 보조적인 게 속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정책적인 그 결단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사실은 이제 나이도 먹고 근데 저 집에 갈 일은 안 남았으니까 이제 교육에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 다른 교수들은 뭐 그럴 여력이 사실 없어요. 뭐 맨날 논문 뭐 승진해야 된다고 논문 점수 부족하다 이러는데 언제 학생들 돌볼 겨를이 있겠어. 그러니까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교원을 뽑든가. 그런 거죠. 임상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지금 아마 우리 학교에서 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서울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학생 종합진료실에 전담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상교육 전담을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거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개선돼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여기서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이제 수익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게 PK 때 제가 계산해봤어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크라이테리아 이제 환자를 데리고 와서 하는 출식을 다 했을 때 병원에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대충 1억 2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진짜 짜증났던 게 뭐 지금 와서 하소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열심히 배우고 근데 약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느낄만 하지. 거기다가 제가 병원한테 수익까지 가져다 주니까 그럼 내 학비는 면제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건 좀 심하고. 네.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무튼 나름 뭐 지금 돌아보면은 힘들었지만 그게 참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적자 본다는 거 아니야 병원이. 그렇죠. 그게 참 문제인 거죠. 뭐 문제가 뭐 어디 한 군데에 있는 건 아닐 거야. 복합적으로 있는 건데 여러 가지가. 근데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해. 또 더군다나 국립대학이고 사립대학 같으면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있는데 국립대학은 그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또 이제 교육 문제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그 임상 교수님들은 임상하시느라 이제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소원하실 수도 있는데 기초 교수님들은 나름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더 힘들어져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게 저는 또 뭐 나쁘진 않고 되게 너무 학생들이 잘 케어해 주신다. 조금만 덜 케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네, 그래서 약간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분들 한 분은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다른 한쪽은 너무 관심이 없으시고 오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다 했어요 이제? 네. 다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세요 오늘 그 얘기를.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소통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소통을 이제 환자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소통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 이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희는 전문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통하는 능력 사실 능력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는데 소통을 원하는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제 교육적으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조금 내가 양보랄까? 사실 임상에 나와 있으면 이제 듣기가 싫거든요 많이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는데 자기 수용이랄까 자기 배려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를 케어하고 의학의 궁극의 선인 질병 치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적 의학 관련해 가지고 뭐 오늘 여러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뭐 병원 시스템 문제부터 뭐 교육 문제까지 여러 얘기가 오고 갔는데 사실 학생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한번 교육을 받다 보면은 나중에 나와서 자기 진실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갔을 때 학생들이 바꿀 수는 없지만 네.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잖아.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진실 말하기.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물론 엄청 어려운 거지. 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지만 우회로를 찾을 수도 있잖아. 우회로를 찾아서 뭔가 이걸 개선하기 위한 뭔가의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대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필요에 따라서 대들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좀 영리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길들을 조금 찾아보려는 아주 어렵지만 그런 노력은 할 필요 있겠다. 그게 이제 민주화로 가는 길이다. 근데 이제 푸코가 미식원력기관으로 병원, 학교, 감옥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2개가 저희 걸려 있는 거예요. 학교와 병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엄청 어렵지만 듭니다. 엄청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뭐 그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기 저쪽 병원에 생겼던 뭐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서 처음에는 나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뭐 그걸 잘랐잖아. 난 저 사람 안 잘리면 내가 나서서 뭐 싸우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가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전체적인 사회 흐름하고 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 무슨 뭐 저 산부인과 얘기했듯이 그 시대에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저 거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은 항상 깝깝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엄청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가자.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